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유일의 국제 경제 분석 전문 매체인 글로벌 모니터의 편집장이신 안근모 편집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 주변 분들께 그 안근모 편집장님이 얼마나 깊고 넓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다고 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인사이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번에 그 달러의 부활이라는 이 폴 볼커 연준 의장이었죠. 폴 볼커의 그 일대기를 다룬 이 책을 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이 폴 볼커라는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호기심이 강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사실 미국이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고 80년대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어땠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심각했던 상황은 이제 70년대 말, 78년, 79년 그 무렵이었고요. 그때 심지어는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발표할 정도로 달러 런이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죠. 달러 매도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미국이 갖고 있던 금을 팔고 독일한테 마르크화를 빌려서 마르크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이런 외환시장 국제공조 개입을 하고 외화 채권을 발행해서 또 개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달러 위기가 70년대 말에 벌어졌고요. 그 배경에는 그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남발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70년대 초에 금태환제를 폐기하고 난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그 화폐 제도의 불안, 뭐 1, 2차 석유 파동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오르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그 반대편에 있는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달러 가치의 하락, 달러 위기 이런 것들이 폴 볼커라는 어떤 이제 뭐 결과적으로 위기가 이제 영웅을 만들듯이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시 78년도에서 80년대 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나요?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길게 출발점을 보면 6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까지 또 보면은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 속에 성장이 높게 나오는 이런 이제 번영의 시기였는데, 역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시기가 계속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추위가 오는 뭐 그런 것 같이 낮은 인플레이션에서 번영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화폐에 대한 이제 좀 안이한 뭐 이런 관리가 있어갖고 그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살아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금의 어떤 달러 가치를 고정하던 제도를 폐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닷에다가 화폐 가치를 묶어 놨었는데 이걸 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앵커가 없이 그 화폐가 불안해지고 정부에서는 계속 팽창적인 정책을 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점점 더 높아지고 경제의 어떤 변동성은 심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70년대 후반까지 가면서 그 정도가 심해졌는데,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일상화되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빚을 내서 뭐 물건을 사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자릿수라면은 뭐 그러니까 10% 이상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도 이제 그 무렵에 비슷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미국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개발도상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도 이제 인플레이션 경험을 겪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런 이제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경제가 아주 힘들 때 이제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이 폴 볼커 뭐 정말 지독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평이나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한 겁니까? 예, 이제 그 이전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가기 직전에는 뉴욕 연준 총재로 있었고, 그 전에 조금 쉬기 전까지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달러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맡아서 해왔습니다. 달러 통화 담당 이제 차관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달러, 그다음에 화폐, 통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미국 그 당시에 경제 관료들 중에서 뭐 학자들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이었고, 뉴욕 연준 총재에서 이제 연준 의장으로 이렇게 옮겨간 뒤에 바로 이제 착수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통화량 흡수였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도 연준은 금리를 타겟팅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그 통화량을 줄이지 않는다면은 금리라는 것을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정부 내부에서 이제 상당한 뭐 지원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고, 이런 이제 굉장히 다단한 그런 이제 정책 환경 속에서 반대도 있었고, 또 굉장히 극적인 정책 수단의 전환 뭐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과연 먹힐까에 대해서 자기는 어느 정도 자신은 있지만은 확신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아주 뭐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였고, 굉장히 뭐 반발이 심했습니다만은 고금리 정책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빚을 많이 지는 산업입니다. 봄에 이제 씨앗을 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갚고 뭐 이런 것처럼, 미국의 경우도 이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이제 농업의 경우에 이제 전통적으로 부채를 많이 지는 뭐 그런 산업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고, 근데 농업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특별히 물러서지 않고 또 안이해지지 않고 끝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뭐 하여튼 고삐를 놓지 않은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 폭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떤 금리도 타겟팅 어느 정도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화량을 이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어떤 서로 쌍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금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환율이 움직이고, 네. 환율을 어떻게 고정시켜서 잡으려고 하면은 금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존에서는 환율이라는 게 단일 환율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들이 고정된 환율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나 독일 여기에 금리 차가 심하고 금리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돈에 있어서 또 이제 금리하고 통화량이라는 게 있는데, 금리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은 통화량이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수시로 뭐 돈을 풀었다가 걷었다가 해야지 금리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이제 흡수해야 되겠다 하면은 금리가 마구 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로 하는 금리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금세 그냥 뛰어넘는다든가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에 이제 개의치 않고 자기들이 목표로 했는 대로 통화량을 대폭 줄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금리가 살인적으로 뛰어올랐던 거죠. 그러한 어떤 정책을 말씀하신 정책들을 통해서 뭐 농민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의 엄청난 파산도 있었다라는. 예. 그런데도 그러면 분명히 정치권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졌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꿋꿋하게 끌고 나간, 그래서 지금의 강한 미국의 어떤 기초를 폴 볼커가 세웠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뭐 미국에 이제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영향이 작용했겠지만은, 경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화폐 가치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볼커의 역할이 굉장히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단순히 이제 금리가 높아서 이제 고통받는 목소리들도 있었고, 또 아주 공격적인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급격하게 강해지는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금리 문제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의 철학이 또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가지고 고심도 하고 압력도 놓고는 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용인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또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달러 가치 안정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폴 볼커의 그런 이제 긴축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70년대 초에 금태환제를 폐지한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의 달러만 금에 대해서 이제 그 1온스당 35달러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 달러에 이렇게 고정 환율을 하는 이런 이제 금태환제를 어떻게 보면 달러 본위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폐 체제를 했는데 그 이제 금에다가 어떤 화폐 가치를 묶어 놓는다는 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어떤 모순이 계속 누적되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그 뭐 어떤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70년대 초에 이제 금과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폴 볼커 본인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어떤 고정환율제 내지는 어떤 일정 범위의 변동환율제, 일정 범위 안에서만 변동하는 준고정환율제를 이제 선호를 했지만은 결국은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자유변동환율제로 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 달러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내재적 모순이 있는 그 금태환제를 폴 볼커가 주도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작용과 변동성을 수반했습니다만 끊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뭐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그 탁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예. 세계의 기축통화 달러 이게 어떻게 해서 그 기축통화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세계를 이제 한 나라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라고 치면 네. 뭐 지구촌이라고도 하니까 네. 그 뭐 달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동남아에 여행을 가도 웬만한 데서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 세계가 달러를 자기 나라 통화처럼 그 쓰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 안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도 있고 네. 50,000원짜리도 있는데 이 화폐를 어디 가나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뭐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왜 이걸 내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준다는 거죠. 이 종이에 불과한데. 그럼 이 화폐가 어떻게 이제 널리 통용되게 됐을까? 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동의하는 가장 그 설득력 있는 이론은 이 화폐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은 오로지 이 화폐로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세금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지출 개별 단위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어떻게 보면 세금입니다.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쌀이라든가 뭐 주거비, 뭐 집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뭐 유지비, 교통비 있지만은 세금으로 나가는 비중이 단일 항목 중에 어떻게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내야 되는 이제 그 공통된 그 채무죠.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채무인데 이 채무를 갚으려면은 오로지 이 원화라고 하는 수단만으로 내야지 정부가 받아준다는 거죠. 달러로도 안 받아주고 어떤 이제 뭐 쌀을 갖고 가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항상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 화폐가 누구나 한테 필요한 거니까 통용이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주면서 나한테 필요한 이 화폐를 받고 그렇게 돼서 이제 유용하듯이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된 과정을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기축통화는 영국 파운드였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세계대전을 이제 2차례 치르면서 뭐 유럽 전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굉장히 뭐 생산시설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미국에 가서 다 사야 되는 겁니다. 미국산을 사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고 그런데 미국 물건은 전 세계가 다 필요로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팔기를 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그 미국이 어떤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는데 뭐 물론 이제 초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역시 미국 정부가 세금을 오로지 달러로만 받기 때문에 아마 세금 뭐 받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 세금의 비중은 미국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그 달러를 필요로 하는 뭐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세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정부 수입이 미국 GDP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 중에 20%를 매년마다 정부에 내야 되고, 그 내는 거는 반드시 달러로만 내도록 돼 있는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반드시 또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런 지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달러가 이런 기축통화가 되기까지 많은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가장 위험했을 때 기축통화로서 그때 이제 무슨 원유와 관련해서 네. 뭔가 협상을 하면서 이게 물꼬가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는 어떤 그 지배적인 통화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통으로 서로 뭔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매개체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화폐라는 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상대적인 것이고, 그런 그 환경에서 그러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화폐가 존재하느냐, 달러의 어떤 그 장점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게 존재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대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이 되고자 하는 국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축통화가 누리는 프랑스가 이제 주장했듯이 터무니없는 특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이제 폴 볼커도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토로를 하지만은, 기축통화 국가가 행해야 되는 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주둔입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 예, 그래서 미군이 해외 주둔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국민들의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패권이 유지가 되고, 그럼 전 세계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펼쳐지면서 그곳에 있는 국가의 어떤 그 국가들이 미군 장비를 미국의 무기를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더 달러를 이제 준비금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게 되고, 그 말은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싸게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 국가가 누리는 가장 큰 지위는 공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일정 굉장히 거액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한 주된 방법이 미국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런 이제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싸게 돈을 빌리는 게 기축통화의 특권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해외에 주둔을 한다든가 방위를 이제 대신해 준다든가 이런 뭐 다양한 형태의 그 기축통화 국가로서 이른바 큰 형님으로서 이제 밥값도 내고 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간접적으로 다 돌려받는 건데, 이런 이제 어쨌든 표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의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자 경쟁자로 뛰어들고자 하는 국가는 없었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래도 어쨌든 1960년대 이후부터 어떤 미국 국제수지상에,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반출돼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금이 이제 또 그 문제가 되고, 금하고 뭐 이제 서로 균형이 기울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서 달러가 반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를 이제 거둬들이는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수지 조정을 위해서 독일에다 대고 그 주독 미군 주둔비를 내놔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것과 굉장히 한국의 주둔 미군 주둔비를 예. 한국이 더 내라 이런 얘기. 뭐 그런 식.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재정 수준, 그러니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본인들의 경제에도 그게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1달러는 1온스는 금 1트로이온스는 35달러다 하는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달러의 양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금의 양이 항상 균형을 1대35와 같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국제 수지가 이제 적자가 돼서 그 달러가 계속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국내에서 그만큼 더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이제 다 그 달러의 양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하고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계속 금값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제 압력에 처하게 되는데, 이 압력을 그 지속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불균형이 또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느냐? 해외에서 전 세계 각국이 이제 달러를 그 보유하기를 원하고 일정 부분 자기들이 이제 그 사용하기를 원하고, 기축통화라는 것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돈을 계속 중앙은행처럼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기축통화 국가의 의무와 금과 달러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그 금본위제의 어떤 속성과 서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 모순이 이제 결국 70년대 초에 결국은 이거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정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닉슨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여러모로 그 미국 역사상에서 예. 중요한 이벤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까지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그냥 그 원유 결제를 이 달러로 결제하게 하는 사우디하고의 협상, 페트로 달러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이전서부터 그것도 뭐 이제 도움은 줬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어요. 그냥 어떤 격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네요. 그 폴 볼커가 결국 구원투수로 투입되던 70년대 말,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 그 달러 위기가 심화되던 그 무렵에 그야말로 아주 그 폭력적인 긴축 정책이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산유국들이 앞으로 그 원유 판매 대금을 달러 이외의 통화로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내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달러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뭐 그런 그 미국 정부의 리액션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 달러라는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부작용이 결국 엄청난 기업들의 파산, 그 다음에 무슨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의 파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의 이익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그게 바람직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 폴 볼커의 연임 기간에 이제 달러가 안정적인 그런 기축 통화로서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된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막강한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거네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기축 통화였고, 미국의 이제 특유한 어떤 뭐 특성으로 인해서 뉴욕이 런던을 대체해가면서 이제 또 이제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뉴욕에 와서 달러를 빌려가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그게 이제 서로 순환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형성되니까 커지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달러라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일어나고, 그 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규모는 점점 커져나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예를 들어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그 달러의 지위가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받았는데, 이 달러가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특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석유 판돈을 갖고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그 달러로 받을 게 아니라 뭐 파운드라든가 마르크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바스켓으로 석유 대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달러의 지위가 그만큼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과정을 겪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석유값이 이제 폭등하고 하다 보니까 산유국이 아닌 석유 소비국 입장에서는 석유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이제 늘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축적해 놓지 않으면은 석유 수입할 돈이 갑자기 이제 부족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달러를 축적하고 달러에 의존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또 더 강해지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석유 파동, 석유 위기가 달러의 어떤 세계 지배 통화의 지위를 더 강하게 해준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하면서까지 보면서까지 많은 무역 수지 적자를 예. 보면서 많은 나라의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예. 달러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들이 해야 되는 의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낸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그 대가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해주는 대가로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정당한 거래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지금 흑자국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좀 원래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준 그 대가에 어긋나는 예. 행위 아니냐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흑자 이게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 뭐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무역 수지는 흑자가 당연하고 더 좋은 것이다, 선이다. 네. 경상수지 큰 틀에서 이제 경상수지죠. 그 경상수지는 흑자가 당연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진 생산 능력을 최대한 이제 잘 발휘해서 가동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고 남이 쓰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걸 다 못 쓰고 남이 쓰도록 하고 애써 만든 물건을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흑자를 내긴 하지만은 달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의 특권 이면에 비기축통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은 달러라는 자산에 돈을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해야 된다 하는 국채 형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어느 정도의 잔고를 항상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애써 만든 물건을 수출해서 번 돈인데 남의 나라한테 그 돈으로 굉장히 헐값에 빌려주고 있어야 되는. 이거는 경상수지 흑자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또 그 불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적자국이란 말이죠. 네. 만성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번 것보다 더 많은 외국 물건을 사서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종이 찍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사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이제 적자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돈을 번 것보다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남기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다. 네. 그래서 저축을 하고 이게 이제 좋은 것이다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남기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화폐를 계속 쌓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번 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신용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내가 번 거보다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뭐 좋은 건데 그게 이른바 기축통화 국가의 터무니없는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일각에서는 그런 중국의 그 억울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억울해하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3조 5천억 달러 그래 흑자를 냈지만 그 가운데 1조 1천억 달러 너네 국채 거기다 도로 줬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쪽도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모든 이제 거래라는 것이 네. 서로 그 가치를 교환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이제 어떤 가게에 가서 쌀을 한 포대 샀는데 내가 쌀을 사면서도 야 내가 억울하게 이 돈 갖고 있던 걸 저 사람한테 줬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쌀 가게 주인도 나한테 내가 이 귀한 쌀을 저 사람한테 이 돈 받고 그냥 내줘 버렸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뭐 교환을 했으면 그만한 할만하니까 했던 거겠죠. 아,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글로벌 통합 패권이라는 게 얼마나 흥미로운 세계고 얼마나 이 각 나라들의 힘의 역학관계가 참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을
대체해서 통화패권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뭐 중국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의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지표 발표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투명하고, 뭐 빈도도 높고 정확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가장 투명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투명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 나라 화폐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화폐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 가치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에 의구심이 없고, 만약에 뭔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준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제 먼저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아직 멀었네요. 무슨 데이터 나오면 전부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축통화국이 만약에 되고 싶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네요. 단지 그 국력이 세다는 것만이 아니라 뭐 진짜 그 군사력이 어떤 영향력도 있는 거고, 각 나라들의 물건을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재정 적자를 보면서, 무역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많이 사줄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야지 그 나라의 그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 폴 볼커, 이 달러의 부활이라는 책을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깊이 보면서 더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글로벌 경제 현황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경기 침체 혹은 인플레이션에 그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국의 경기는 그야말로 심각한 침체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미국 통계가 제대로 이제 잡힌 뭐 역사상 거의 뭐 유례 없는 정도의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뭐 용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 약간 넘는 수준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또 이제 이번 팬데믹 경제 쇼크의 특성이 그 전국적인 그 일시적인 셧다운에 의한 어떤 그 쇼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방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빠르게 또 이렇게 반등해가는 뭐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몇십 % 이런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가는 공황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또 숫자가 보여주는 당장의 2분기 성장률 숫자가 보여주는 것만큼 심각한 침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침체를 반영하는 숫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이런 게 이제 풀려나간 통화량이라든가 대규모 이제 재정 지출이라든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제 낮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 심리, 뭐 달러가 이제 그래서 아주 대폭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 내지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이제 요즘 이제 금값 상승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지금 조건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에서는 2022년까지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인플레이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이 있으니까 한 거겠죠. 예,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그 해 연말쯤에는 0%가 됐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러고 나서 금리를 이제 인상하기 시작한 게 7년 지나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인상을 개시를 했고, 7년 동안에 꼼짝을 못 했죠.
근데 지금 연준이 약속한 거는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당시 뭐 충격의 이제 특성은 다르지만은 그 당시하고 비교하면은 2년 반 정도는 뭐 당연히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아니냐. 2년 반 동안 경제가 뭐 살아나기는 어려운 거다 이런 뭐 판단이 많고요. 당연히 이제 또 그때까지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고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중심으로 그 기준점으로 잡는 지표 기준으로 해서 2%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가끔 간헐적으로 살짝 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그 일시적으로 살짝 넘었다가 계속 2%를 그 비교적 현저하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화폐를 남발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화폐를 남발한 형태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봤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화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뭐 불가능하고요.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산업 구조, 자본의 축적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겠다, 오버슈팅하겠다 목표 위로 그 얘기를 팬데믹 위기 이전부터 계속 했습니다만은 못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날뛸 때는 잡기도 어렵지만은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그렇죠.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 정말 무지한 양적 완화 엄청나게 했지만 예.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율이 2%라고 그게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도저히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가 뭐 평균적으로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이머징 국가들조차도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국채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런 이제 이유에서 달러 가치 약세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게 굉장히 그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실질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 이제 3% 금리를 준다고 해서 예금을 요즘은 이런 금리가 없는데 하고 예금을 했는데 한 1년짜리 예금을 했는데 1년 동안 물가가 5% 올랐다라고 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이제 은행이 또 1% 예금을 준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물가가 거의 제로였다. 하나도 안 올랐다. 그러면은 1% 금리이지만은 제법 쏠쏠한 거거든요. 화폐 가치는 구매력은 1% 늘었는데 물가는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100개 살 수 있던 돈이었는데 내년 가니까 101개를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를 감안해서 이제 따져본 금리가 실질금리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건 명목금리라는 건데 실질금리라는 거는 한번 따져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금융시장이 이제 발달한 금융시장에서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이제 실질금리가 사실상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물가연동 국채 시장인데 물가연동 국채라는 거는 이제 국채는 국채인데 정부에서 일단 이자를 조금만 주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제 그 정산해서 물가 오른 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면 원금도 많이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산해 주겠다. 그래서 물가 인플레가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싶을 때는 일반 그 국채보다는 이렇게 물가에 맞춰서 정산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금리지만 물가가 4% 오르면 손해인 것처럼 그런 걸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물가연동 국채인데 그러면 이제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상 실질금리인 거죠. 왜냐하면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더하기 물가 상승 한 푼 이제 나중에 보전해 받는 거 더하면 이제 일반 금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금리 시장에서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사고 팔고 해서 실질 그 금리가 이제 균형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10년 만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 약간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물가 오르는 걸 감안하면은 미국 국채 사면은 해마다 1% 정도는 원금의 1% 정도는 손해다 사실은. 뭐 이런 이제 인식이 반영돼 있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이거 사가지고는 결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0.5% 이자를 준다고 하지만은 뒤로는 이제 물가 오른 거 감안하면 손해구나. 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 미국 국채 사면 안 되겠네. 그럼 미국 국채는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럼 달러는 피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나의 이제 돈을 어디 저장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고, 미국 국채가 이 정도라면 다른 데도 비슷할 텐데. 그러면 결국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인식들이 금값을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 일단 먼저 그 물가 연동체 같은 경우는 발행이 일반 국채보다는 적은 거죠. 그렇습니다. 좀 일반적이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좋은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사고 싶을 때 많이 얼마든지 사도 가격이 크게 안 움직이고, 어떤 거는 내가 좀 많이 사려고 하면은 그만한 물량이 없는데 그만큼 사려면 웃돈을 내야 된다든가, 내가 많이 팔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줄 만한 그런 시장이 없으면은 이제 팔 때 좀 손해 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 유동성이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 국채 같은 경우,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인데, 상대적으로 물가연동 국채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는 일정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고 뭐 정말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재정을 풀어야 되는 재정 정책들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그걸 마련하는 자금으로 이제 국채 발행 준비가 계획들이 다 되어 있고요. 예. 과연 성공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 많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겠는가? 네. 돈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중앙은행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은행. 예. 그 외국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돈 찍어서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외국인들이든가 아니면 금융권에서 사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외국인도 사고, 네. 일반 이제 금융기관도 사고, 뭐 이제 의무적으로 국채를 보유해야 되는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고, 뭐 보험회사, 연금 이런 데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해외 보험회사, 연금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사고, 중앙은행들도 사고 하는데, 그걸로 다 모자라면 그냥 모자라는 것만큼 중앙은행이 삽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그게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못 팔면 그래 연준이 매입할게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 한꺼번에 워낙 많이 발행하니까 인기는 좋지만은 그 정도 인기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 수지 적자를 일으켜서 빚을 내야 되는데, 해외에서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달러는 위험해지고 미국 경제는 위험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지표가 뭔가 하면은 경상수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외국에 팔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사서 쓴 게 더 많다는 게 이제 경상수지 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에서 내가 팔아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외국인들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외채인 거죠. 그래서 경상수지, 우리도 개발도상국일 때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기계는 다 수입해서 써야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만성적으로 겪었고, 외채도 그만큼 많이 쌓였는데, 미국도 어쨌든 그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적자이기 때문에 외채를 많이 빌려야 되고, 외채를 많이 빌려야 된다는 거는 미국이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라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그렇죠. 손을 벌려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그 자체로선 무조건 나쁘기보다 지속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은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GDP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범위 아니면은 뭐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전에
2005년, 2006년 이 무렵에는 GDP에 한 마이너스 6%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였습니다. 그 정도면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2002년부터 뭐 금융위기 때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외국인 자본에 휘둘릴 정도로 그렇게 미국 국제수지 균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문제가 있는 쪽은 영국인데, 어쨌든 영국은 영국대로 그 재주가 있습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사람들을 잘 믿게 해가지고 계속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고, 그게 기축통화는 아니지만은 영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재주로 상당히 국가가 이득을 보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수준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 미국 정부가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국채를 발행하지만은 그 적자를 내는 상당한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 국민들한테 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받은 미국 국민들이 최근에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축을 엄청나게 늘렸고, 돈을 뭐 안 쓰기도 하고 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늘렸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해서 미국 정부한테 다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늘린 이 빚은 미국 국민들한테 주로 빌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전체 국채 발행액 중에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국내,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양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절대 액수는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게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경기 침체기에는 미국 경상수지가 오히려 굉장히 좋아지는 뭐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거는 내가 해외에서 번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건데 더 많이 못 쓰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미중 갈등 문제 때 나오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요. 중국의 무기로 언급되는 게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국채 보유액이잖아요. 1조 1,000억 달러. 이거를 확 내놓으면 누가 사겠냐. 그럼 달러는 흔들리고 뭐 미국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 얘기를 연준에서 그냥 확 달러 풀어가지고 사버려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그건 마치 이제 핵전쟁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 끝이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를 그 수조 달러 갖고 있는 게 무기이기도 하지만은 볼모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당장 오늘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이 국채 상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은 이 수조 달러에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모았는 이 돈이 그냥 한 방에 사라지는 거죠.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이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놀라겠죠. 내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도 나중에 미국한테 밑보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내가 이 국채를 투매하겠다 하면은 시장을 정지시키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 보유한 국채를 매수를 못하도록 뭐 한다든가 호가를 못 낸다고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 금융시장 시스템은 다 미국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몰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투매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또 서로 자살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은 아마 서로 제정신에서는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중국과 미국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잡고 있는 손을 어느 정도 놓을지는 이제 궁금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핵미사일을 서로 수도에다가 쏘는 것과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나라가 그렇게 흔들릴 정도면 다른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도 완전히 휘청거리겠네요. 뭐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자극하는 그 대표 요인 중 하나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로 돈을 막 풀어내는 거, 이것을 이제
원인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연준이 이제 경기는 점점 안 좋잖아요. 실물 경제는 안 좋잖아요. 예. 어떠한 카드가 있을지, 어떤 정책을 또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우리의 경험, 한 10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게, 경제의 기본 구조 자체는 이제 거의 뭐 유일하고 시스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돌이켜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이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를 한다든가 재정 부양책을 하기 전까지는 재정은 상당 기간 동안 긴축적이었고, 통화정책만이 이제 굉장히 부양적으로 해서 경기를 떠받치고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가계 부문에서 돈을 쓰도록 하고, 왜냐하면 집값도 폭락하고 주식도 폭락하고, 미국은 우리와 달리 그 퇴직금의 뭐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망가지면은 지금 내가 젊더라도 야,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겠구나 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더.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이제 안심하고 정상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도 이제 뭐 끌어올리고 내지는 뭐 정상화하고, 뭐 주식 시장도 그렇게 이제 정상화해서 부채에 비해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이 자산을 이제 부채하고 비슷하게 균형을 다시 맞춰 놓으면서 경제 회복을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또 뭐 자산 시장 거품이라든가 자산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불균형 문제라든가 뭐 이런 이제 비용들을 치렀어야 됐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회복 속도는 굉장히 느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보여주듯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생산하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이 쓰려고 사람들이 경쟁이 붙을 때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물건을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요도 뭐 상당히 뭐 만성적인, 뭐 어떻게 보면 좀 침체적인 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실업률을 계속 이제 낮춰왔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적으로 와서 이까지 왔는데 마침 이제 팬데믹이 터진 상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중앙은행이 뭐 그야말로 소년 가장 뭐 소녀 가장처럼 혼자서 이제 집안 살림을 이제 떠받쳐 오듯이 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거의 다 이제 소진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실탄이라는 건 첫째 이제 금리죠. 우리가 연방기금 금리 목표라고 하는 그건 이제 그걸 한 2% 뭐 그 무렵까지 이제 그 실탄을 다시 채워 넣었다가 금세 그냥 다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게 양적 완화라는 카드인데, 물론 이제 중앙은행은 뭐 양적 완화는 발권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채권을 사들일 수 있고 통화를 얼마든지 이제 풀어낼 수 있는데,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노리는 것은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원래 하루짜리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하루짜리 금리 내지는 7일짜리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인데, 레포 금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레포 금리일 수도 있고, 뭐 옛날에 우리는 콜 금리라고 하고 미국은 연방기금 금리라고 하고, 그런 이제 하루짜리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나머지 그보다 만기가 긴 거는 시장이 이제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지, 정부가 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돈의 가격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 정책 금리만 변경한다. 이런 이제 정책을 해왔는데, 이 정책 금리를 0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장 금리를 더 낮춰야지 경기를 좀 띄울 수 있겠다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연계돼서 금리가 결정되는 주택 대출 금리라든가 뭐 자동차 오토론이라든가 이런 다른 대출 금리들이 이제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 빌려서 뭐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목표로 이제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양적 완화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50bp의 실탄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재정 정책이고, 이번에 지금 이제 미국이 그동안 한 4조 달러 뭐 정도 부양을 했고, 지금 추가로
1조 달러 내지는 뭐 3조 5천억 달러 협상을 추가 부양책을 재정을 푸는 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계속 재정 부양책을 하면 그야말로 정부가 이제 계속 빚을 내야 되고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서 경제가 막 다시 불붙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국가 부채는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물론 재정 중심의 부양책이 그 예상되기는 하지만은 이미 미국 내부에서 그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에 대한 그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재정의 과감한 부양책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또 중앙은행 주도의 뭐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유로존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듯이 유로존은 재정도 계속 긴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뭐 돈을 풀고 많이 했는데 거기도 이제 실탄이 다 소진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만성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상태가 이어져 왔죠. 물가는 뭐 1%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렇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이제 메커니즘으로 그 돈을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은 금융위기 직후에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일본은행도 엄청나게 풀었고 유럽도 많이 풀었지만은 그게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그 전개되는 그런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뭐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저성장, 저금리 뭐 그런 국면이 현재로서는 뭐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리스크는 뭔가 하면은 이런 이제 그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가장 이제 효과적인 빈부 격차를 축소 정책은 그야말로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데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면 이제 정부가 어쨌든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 빈 문제 때문에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정부 재정 정책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안 하고 해서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 이제 심각한 이런 저성장 고실업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사회 불안이 이제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새로운 이제 각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빚을 더 지더라도 지금 뭐 국가 부채 GDP 대비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본은 이미 250%인데 아무 문제 없지 않더냐.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해야 되겠다. 무슨 돈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그런데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하면은 그 누가 사주느냐? 중앙은행이 사준다. 이게 이제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그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 불안이라는 어떤 이제 전제 조건이 있고 그 정책에 좀 더 그 어떤 그 덜 편견이 있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뭐 상하원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저성장으로 인해서 고실업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심화된다면은 그렇게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이 펼쳐지는 뭐 그런 상황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저는 인플레이션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기조적으로 뭐 저성장, 뭐라 그러죠? 그 수요는 점점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선진국 중심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생산은 설비는 너무나 과잉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이 그리고 뭐 플랫폼 경제에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저물가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일단 돈 적게 주고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산성 향상의 가장 큰 목표는 낮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제 효용을 얻는 게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돈 적게 주고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생산성 향상 이제 뭐 저물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어쨌든 간에 그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인류가 꾸준히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고 또 한편으로는 꾸준히 이제 저축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축이라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로 생산하는 그 자원으로 이제 쓰이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이 그 생산의 능력이라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계속 커져왔고 그게 이제 자본의 과잉 축적이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많이 축적된 건 좋은 겁니다.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로서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저물가가 현상이 이제 아주 기조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빚을 굉장히 많이 졌기 때문에 저물가가 되면은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예금 든 사람이 손해를 보듯이 물가가 너무 낮으면은 빚낸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갚아야 되는 내 원금의 그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래에 들어서 저마다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된 경제 구조로 바뀌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낮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로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경제는 더 이제 활력을 잃게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매수세가 약하다 보면 이 기업들의 생산 시설은 풀가동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이익이 저하되는 그 이익이 저하되면 또 뭐 직업이 사라지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기업은 기업대로 이제 계속 그 어떤 이윤을 내려고 하고 어떤 머릿속에 3.8%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는 뭐 떠올리고 있지 않겠지만은 다만 실제 이제 그 경영 현장에서는 이제 그 회사 기업별로 자본의 이제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게 전 세계 전국적으로 평균 낸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경제 그 균형 금리가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윤을 자기들이 원하는 이윤율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더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데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을 적게 쓰고 기술이나 기계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를 줄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런 이제 생산성을 그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이제 계속 생겨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한 20년 전에 PC 한 대 살려면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네.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계속 생산성 그 향상이라든가 자동화 뭐 이런 노력들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낙관하는 사람은 낙관 얘기를 하고 낙관론을 얘기하고 좀 이제 항상 그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걱정을 하는데 이런 낙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대화해 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 이제 정책이고 경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그 전제 가운데에는 이제 현재의 시스템, 세계 경제 시스템이 적용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 미중 갈등으로 시작이 돼서 각 그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세계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 우리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어떤 그 분업화, 그렇습니다. 나라들의 분업화에 의해서 원가 절감이 되면서 이게 이루어졌던 건데 탈세계화가 되면서 그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하게 되면 비싼 값으로 또 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저물가 혹은 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생산 단가 이런 것들에 저비용 구조가 저비용 구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급 측면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다른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경제 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의 이제 케미가 이제 사라지는 구조가 뭔가 하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라서 이번 달에 내가 휘발유 뭐 그 주유소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다른 것 덜 쓰게 되는 것처럼 다른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이제 관세가 붙는다든가 아니면 리쇼어링해서 그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다른 걸 덜 쓰게 되겠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산 양말이라는 거는 뭐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양말을 만들려면은 한 켤레에 한
5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건비를. 네, 비싸죠. 예. 근데 만약에 미국이 뭐 해외 이제 우리는 양말도 다 그 본국에서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공장에는 사람을 안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송비나 이런 걸 감안하면은 미국산 양말이 미국 국내에서는 더 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고비용 구조로 간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 어떤 기업이 이제 불가피하게 그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국 내 생산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업은 반드시 자기들이 생산했는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원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싸져서 잘 안 팔린다면은 자기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자동화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무인 공장 시스템이 굉장히 그 선구적이고, 뭐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공장을 불러들인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리쇼어링 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뭐 어떤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가, 또 이제 그런 상상을 해 나가기에는 뭐 좀 걸림돌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리쇼어링이 됐을 때 단지 고비용 구조로 바뀔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상황 하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그 나름에 맞는 어떤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역시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하는 그렇습니다.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분명히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비용 증가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아주 교과서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비교 우위라든가 뭐 이제 무역을 하는 원리, 분업의 이제 원리, 분업의 장점, 특성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에 이제 그 우리가 포기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낮아지고 고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은, 다른 노력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실물 경제 상황은 정말 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 상승이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정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비유를 그 오피스텔 월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뭐 투자를 했다면은 이제 그야말로 건물주가 되는 거죠. 모두들 꿈꾸는. 그래서 월세를 이제 받게 되는데, 월세라는 거는 이제 뭐 그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그 오피스텔의 이제 건물의 이제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땅의 이제 뭐 위치라든가 이런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어쨌든 그게 오르느냐 내리느냐, 월세가 뭐 50만 원 하던 게 60만 원으로 오른다, 이런 거는 많은 경우는 두 가지 결정 요소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입니다.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고. 그럼 월세 50만 원짜리 그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원이다. 그러면 연간 이제 뭐 그 임대료 수입이 600만 원이니까 6%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내는 자산인 거죠. 근데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2%다. 뭐 대출 금리하고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은행에 넣어 놓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공실 비용 이런 거 이제 관리 비용이 있겠지만은 오피스텔을 사는 게 이제 더 낫겠죠. 아니면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은행에서 이제 2% 돈을 빌려가지고 1억 원짜리 이제 오피스텔을 사면은 6% 이제 수익률을 내니까. 그럼 이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은 쉽게 표현해서 그 연간 이제 임대료 수입이 600만 원이다. 이거를 은행 이자율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2% 이자율로 나누면은 3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오피스텔에서 6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벌면은 은행에 돈 넣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이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은 3억 원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 경기가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닌데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근데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오피스텔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그 연 임대료 수입이 600만 원 하던 게 1000만 원이 된다. 이러면 오피스텔 가치가 이제 더 높아지겠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도 이제 막 올라간다. 근데 임대료 수입이 올라가는 것보다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오피스텔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도 이제 주식도 결국 어떤 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데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배당금이죠. 배당을 안 하더라도 그 회사가 이제 흑자를 내면은 회사 안에 이제 쌓아놓고 그 돈으로 이제 뭐 기계를 산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걸 뭐 유보금이라고 하는데, 유보한 상태에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데 이제 계속 투자를 하면은 뭐 그 돈은 이제 배당으로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은 주주 돈인 거죠. 그 자기 자본은.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 배당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해마다 어느 정도 이익을 계속 만들어내면은 이거는 이제 주주의 돈이니까, 주주 앞으로 생긴 새로 이제 번 돈이니까 이게 일드라고 할 수 있고 임대료 수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실물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 회사가 이제 벌 수 있는 일드가 이제 줄어들겠죠. 네. 주당 순이익이 뭐 10,000원 하던 것이 10,000원 벌던 것이 주당 순이익이 한 뭐 9,000원으로 떨어졌다. 10%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그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면, 왜냐하면은 이 기업은 특히 뭐 S&P 500이라는 기업은 이자율이라는 거는 미국 전체 평균 이제 경제를 평균적으로 잡아서 경기가 나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폭 내리지만은 네. S&P 500이라는 기업은 우량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고 시장 지배력이 높고 경기를 덜 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거기는 그 전체 경제가 가라앉는 것보다는 그 주당 순이익이 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은 그보다 많이 줄어드니까 분모는 확 줄었는데 분자는 조금밖에 안 줄었다 하면은 이 전체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를 내리면은 주가가 오른다 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그런 식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뭐 거의 이제 같은 이치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깊은 곳으로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 예금이나 국채 뭐 이런 데 넣어봐야 물가 오르는 거 감안하고는 결국은 원금의 실제 가치는 계속 까먹는 건데, 1년에 뭐 1%씩 까먹는 거라면은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선은 뭐 안전한 데 넣어놓지만은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뭐라도 이제 뭐 이렇게 꼬박꼬박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인컴, 자본 자산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가 너무 낮아서 특히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면은 차라리 주식이 낫겠다. 주식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은 보니까 S&P 500 기업들은 굉장히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이고 하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변동성도 적고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니까 주식을 사야 되겠다.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팬데믹으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다. 이런 이제 이른바 언택트 뭐 테마가 실제로 실적으로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대형 IT 기업들은 이른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PER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PER이 높다는 거는 올해 이 회사가 이제 벌었는 돈에 비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PER이 100배라는 거는 올해 또는 내년에 벌 걸로 예상되는 이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한 100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벌면은 100년은 모아야지 이 지금 주식이 이제 정당화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왜 인정되는가 하면은 올해는 요만큼 벌었지만은 내년에는 이만큼 이 이익의 성장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기대감.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성장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익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기업의 특성은 뭔가 하면은 이 기업의 이제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 미래에 이제 벌 거를 많이 반영해 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보면은 지금 얼마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이제 버는 것까지 다 상정을 해가지고 이자율로 이제 할인을 해서 현재 적정 주가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면은 이런 기업들처럼 미래에 벌 거를 많이 이렇게 그 주가에 반영하면서 그걸 지금 금리로 할인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더 크게 이제 할인율 하락의 그 적정 주가의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장주 주식이 지금 특히 유별나게
그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자율 금리 하락의 혜택을 특히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근데 뭐 모든 거에는 끝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이미 이러저러한 이유를 다 넣어서 우리 보통 요새 나온 단어가 PDR이라고 해서 예. 꿈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버블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예. 아니 더 갈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의 시점을 어느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이 그 엄청난 게 위험할 정도로 너무 팽창해 있다라고 볼 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어쨌든 이렇게 초저금리 그다음에 엄청난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하기 때문에 온통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 이제 불을 이렇게 붙여도 잘 안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품이 터지려면은 통화 환경이 이제 좀 긴축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 쉽게 터지는데, 지금같이 이제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욕망이 더 커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 여윳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저가 매수를 또 자꾸 조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뭐 날아간다는 얘기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주식의 뭐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뭐 또 메커니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자율도 마찬가지고 주식의 가격, 밸류에이션 모두 그야말로 다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다 전대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유동성의 바탕이 되는 연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쪽의 그렇습니다. 어떤 그 포지션이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회수할 것 같은 어떤 뉘앙스를 뭐 보낸다든가 시장에.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이 최근 2번 연속해서 그 금리 인상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아니면 2022년 말까지는 최소한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런 우리가 그 제스처도 취할 생각이 없다라는 뭐 그런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건 무조건 연준이잖아요. 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연준이 뭔가 대책을 내놓을 예. 거야. 폭락하면 또 떨어지면은 뭔가 또 대책을 내놓을. 그 기대감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사실 또 무서운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고, 또 일단 1차적으로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이런 걸 이제 빨리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야 되는 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물 경제가 그 살아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상화됐던 이제 주식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이 정상화를 넘어서 이제 뭐 거품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과열 상태로 간다면은 아주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네. 뭐 그 과정에서 여론도 이제 움직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중앙은행도 어쨌든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여론이라든가 어떤 여론을 이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이제 더 내놓을 정책 힘이 수단이 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자꾸 제시를 하니까 네. 연준에서는 자꾸 이런 뉘앙스를 던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금리도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도 꼭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이제까지의 그 스탠스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9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2.0%를 뭐 웃돌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를 인상하거나 긴축을 한다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공식적인 이제 프레임워크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능력이 되느냐. 돈을 푼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중앙은행이 계속 아주 완화적이고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텐데, 그렇다면 자산시장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다양한 생각들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불안감을 미리 한 발 앞서서 사전에 차단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긴축은 예. 당분간은 무조건 없다라는 식으로 예. 연준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고,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은 뭐 어떤 중앙은행이든 마이너스 금리는 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 지금으로 봐서는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배제는 하고 있지만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연준은 그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때 나오는 불안감들을 미리 한 발 앞서서 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인상이 될 거야. 그때가 뭔가 경기 하락의 어떤 변곡점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서 또 딱 내놓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이른바 이제 전통적인 중앙은행 어떤 그 정책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넘어선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고용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머지않아서 이제 목표를 넘어설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니드 옐런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 이론이 맞다고 나는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이 이론이 틀렸다고 틀린 것이 확인된다면은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이제 선제적으로 앞으로 1년쯤 뒤에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선제적인 긴축은 안 하겠다라고 거의 명시적으로 밝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2% 넘어서는 걸 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걷어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정책 전환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현대 중앙은행 역사상 또 한번 큰 획을 긋는 뭐 교과서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저 편집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꾸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자꾸 생겨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 스케줄이 있으신데 지금 그 오버되면서까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알려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 정책, 그 금융에 대한 흐름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